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판례 강의이고요. 첫날 OT 살짝 있는데 OT에서는 판례 보는 법, 그 다음에 판례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판례 자료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는지, 판례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이런 거 등등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허 공부하면은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GS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료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언제 좋지 않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을 때는 자료가 이제 최대한 분산되면 안 되고 하나에 모아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집, 사례집은 기본서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웬만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합격자분들한테 오답 노트 이런 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판례집을 보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이제 기본서에 가서 한 줄 정도 추가해 놓던지 아니면 이제 뭔가 안내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집 풀면서도 누락한 게 있으면은 기본서 해당 파트에 가서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 판례집, 사례집에 각각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되는데 시간 세이브를 하시려면은 기본서에 해당 페이지에 가서 정리해 놓는 게 제일 그래도 효율은 좋을 수 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고 GS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출제했고 뭐가 틀렸다 이런 것들 기본서에 표시하면서 강약 조절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항상 특허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표는 그래도 판례집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민소는 사례집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특허는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직 그냥 통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OT 자료는 특별히 배부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건질만한 거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흘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채점평이에요. 채점평은 잔소리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례집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닌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사례집 앞쪽에 보면 채점평들 잔소리가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글씨 똑바로 써라, 문제 똑바로 읽어라, 답 똑바로 써라 막 하면서 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뽑아왔는데 이제 법학을 암기 과목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변리사 시험 채점평입니다. 그래서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법적 구조와 체계 그리고 권리와 요건의 효과를 이해하고 동감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법학을 접근하게 되면 초반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해 베이스에 공부를 하라라는 취지의 채점평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채점평을 보면은 기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특허 법학 시험이니까 법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법이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요건이 뭐고 효과가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건 효과를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이런 거를 동감하고 이해하면서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죠? 여러분들 평소 공부하실 때 이제 공감하시면서 취지나 이런 것들 살피고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것도 판시가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법제도 취지나 기본 원리 같은 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이해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근데 판례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본서를 보실 때 좀 더 이런 게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 시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달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암기 열심히 해야 되고 3월달부터는 이제 GS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그때는 그냥 암기 추천이죠. 네, 웬만하면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고 지금 이 시즌 때 이해 베이스로 하셔라. 네.
이제 공부 학습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법학을 배우는 거예요. 특허법을 배우는 건데 네,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냐, 이건 뭔 말이냐면 특허는 공개의 대가이다, 이걸 하나 설정을 합니다. 이론으로. 그러면은 공개의 대가를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성, 공개의 대가, 진보성도 공개의 대가, 그 다음에 뭐 뒷받침 요건, 용의 실시 요건. 근데 공개를 해야지 공개한 범위까지 뭐 특허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제도화해서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법 철학가들이 하는 거예요. 법 철학가들은 이제 법 경제학자, 법 철학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제도를 수립할 때 어떤 딱 논리 구조를 짜는 거예요. 아, 진짜 특허는 공개한 대가로만 부여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짜면은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거를 특허 요건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은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게 사실 판례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왜 문제가 생기죠? 법은 빈틈없이 만드는 게 살짝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법을 만든다 쳐도 사실 법엔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법이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제정을 할 때 약간 추상적으로 제정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약간 이걸 법을 너무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경직된 판단만 기계적 판단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은 약간 추상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취지가 이렇다, 입법 연역이 이렇다 해서 이 애매한 사실들을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사법부가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걸 베이스로 해서 법을 만든다. 이걸 제도화하는 거. 이게 다 위에서 아래로 간다 해서 탑다운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 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바텀업 방식.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본 강의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을 어떻게 법으로 해놨고 이게 구조가 체계가 어떻게 특허법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요게 사실 판례 강의이자 사례 강의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운 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 그래서 판례 강의는 이제 판사님들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소가 걸렸을 때 해결을 하는 게 이제 판사님들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사례집, 사례 강의,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뭐 사실관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답안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답안 풀 때 어떻게 풀죠? 판례가 이제 판례 설시할 때 어떻게 나가죠? 법조문 나가고 관련 법리 나가고 사안포선 나가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여기다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법리가 되는 거고, 그 법리까지 쓰신 다음에 사안포섭 쓰시면은 사안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법을 해석하는 법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할 때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고려해서 법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도 베이스가 돼서 사안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뭘 하는지 일단 주소 설정을 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력 상승 곡선 형태, 이건 매번 말씀드리는데, 기본 강의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기본 강의 OT는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 강의 OT에서 지금 시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는지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매번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준비하면은 1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실력이 이렇게 막 무한 해독을 올리면서 이렇게 스파트를 치면서 딱 올라갑니다. 근데 1차 시험은 1차 시험 지식일 뿐, 2차 시험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동자 시기 때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기득 형님들 보면서 나는 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쓸 수 있는 게 없지 하면서 견디다가 이제 7월 달에
그 동차 시험을 치를 때쯤에 아 여기까지 GS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거 여기 암기수 파트를 치죠. 그럼 여기서 실력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볼 때쯤에 이제 붙을까 말까 한 실력이 되는데 당연히 실력에 이르지 못하고 운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 때 제가 그 말을 했었는데 기본 강의 때 이제 여기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운이 좋은 친구들은 100명이 한두 명씩 이제 해서 동차생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혹시 있으시다면 기억에서 삭제를 하세요. 동차는 원래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휘발휘발 되면서 여기서부터 뭐 10월 11월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쌓고, 그 다음에 여기 3월 달부터 GS 시즌이 시작되죠. 그러면 핵심이 뭐라고 했죠? 요거죠. 2월 달 한 달 동안은 이 동차 7월 달에 보낸 것처럼 똑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암기스 파트를 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되죠? 이 3월 GS 시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정도의 암기 상태로서 GS를 계속 치게 되니까 실력이 이때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암기스 파트를 안 해놓으면은 GS 가서 암기도 안 돼 있고 문제풀이도 버겁고 하면서 계속 치이게 돼 있어요. 이것만 무조건 지키면은 그래도 불기득에 무조건 입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려도 한 10명 중에 2~3명밖에 이행을 못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암기스 파트를 꼭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2월 달 전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월 달 전에는 이때 암기스 파트를 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든 사례 강의든 뭐 판례 강의든 아니면 혼자 자습을 해서 돌리시든 할 때 책에 표시를 많이 해놓으세요. 볼펜으로 꼭 해놓지 않더라도 샤프로라도 열심히 막 볼 때마다 계속 키워드라든지 뭐 논리 구조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때 암기스 파트를 할 때 효율이 파파파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해를 많이 해놓으시고 이때 정리를 많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해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이때 암기스 파트를 한 다음에 이때 문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득이 되면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엔간하면은 붙습니다. 근데 기득 때도 사실 실력 쌓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실력이 되는데 떨어지는 분들은 뭐 운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실수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실수를 그래서 GS 시즌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GS 시즌에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 실력이 이 GS 시즌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실수가 여기서 발견해서 이게 해소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암기스 파트를 안 하게 되면 실력이 여기서 안 오릅니다. 그러면은 GS 시즌에 이런 실수를 대처하는 능력을 충분히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거 꼭 필수적으로 이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동차랑 기득 차이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득이면 더 잘해야 된다, 이게 요지죠. 그래서 뭐 기득 때는 이제 더 잘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더 잘해야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동차 때는 C급은 못하지만 기득 때 C급을 좀 한다. 근데 여기 전제가 붙죠. 다만 약하게 해야죠. C급을 막 열심히 파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C급은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키워드 1개 정도만 건져 놓는 정도. 만약에 버겁다 하면은 C급은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C급은 뭐가 중요한 거죠? 강심장. 네, C급은 강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 기본기로 잘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 질적으로는 A급, B급의 수준이 동차 때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그래서 A급, B급 같은 논점이어도 동차 때는 이거 시험장에서 답안을 배점에 맞춰서 문제의 사실관계의 세밀한 변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풀질 못해요. 동차 때는.
하지만 기득 때는 이해 정도가 높고 핵심이 뭔지 알고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거 위주로 해서 논리 순서를 구성할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배점이 작으면 뭘 빼고 배점이 크면 뭘 추가하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해 베이스, 암기 베이스, 네, 둘 다 중요하죠. 이해는 기본이고 최종적으로 암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거 A급, B급 열심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기본 강의, 판례 강의는 양을 A급, B급에서 C급으로 살짝 늘리는 강의예요. 그 다음에 사례 강의는 양을 줄이는 강의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 강의, 판례 강의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실제 답안지에 현출하지 않을 것도 배경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만, 사례 강의 때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쓰는 애들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든 판례 강의든 들었을 때 양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양을 줄여야 돼요. 언제 줄이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양을 안 늘려놨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2 플러스 2는 4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더하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례집이든 뭐 GS 나중에 답안이든 그런 거는 답안에 쓰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거기에 당연히 이해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해가 여기서 살짝 양을 늘리면서 배경적으로 좀 이게 법조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판례의 의미가 뭐였고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관계를 보고서 이거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거구나, 이거는 살짝 터치만 하면 되고 준원점은 아니라는 거구나, 이런 걸 판단하려면 여기서 살짝 양을 늘렸다가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해 안 되시면 적당히 넘어가신 다음에 양이 많다 하면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70% 논점은 사실 전통 논점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강의 풀면은 이런 것들 위주로 암기를 많이 해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 뭐죠? 총알입니다. 네, 그래서 동차 때 혹시 총알이라는 자료 이제 받아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아무튼 총알에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례 강의에서는 아무튼 그 70%의 전통 논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논점이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특허상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소는 논점이 똑같으면 답안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특허상표는 사실관계가 바뀌게 되면 답안이 팍팍 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점이라도 묻는 방향, 각도에 따라서, 배점에 따라서 답안을 다양하게 좀 봐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특허상표가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게 살짝 틀어져서 나왔네, 이거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하게 써야지, 이런 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례 강의는 아무튼 A급, B급 전통 논점 위주로 해서, 뭐 사례 강의를 들으시라 이 말이 아니라, 사례집을 보실 때 그 자주 나오는 논점들을 보시고 그게 문제가 살짝 틀어질 때마다 답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보시면 실력이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동차랑 기득이랑 다르다 정리를 하면은 뭐 살짝 뭐 C급을 하는데 중요도 낮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판례 강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판례집에 별표 표시가 돼 있어요. 별표가 이제 판례마다 1개부터 5개까지 박혀 있는데, 1개 이하인 거는 지금 시즌에 그냥 기본 개념을 쌓기 위해 적당히만 보면 되고, 얘네들은 사실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니까 적당히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C급은 이제 그냥 눈도장 주면서 날립니다. 왜냐면 이거 동차 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놔야 아무튼 속근육이 키워지면, 속근육이 뭐냐면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튼튼한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짝 보일 거예요. 자세히는 안 봅니다. 네, 그래서 기득 때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양을 한번 늘렸다가 줄이는 게 좋다. 이게 행성의 생성 반복이 똑같죠. 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제일 단단한 굵기로 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팽창을 안 하신 다음에 바로 수축을 하려고 하면은
암기 베이스의 공부만 하시는 거고, 이거를 한번 키웠다가 줄이시는 분들은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2월 달에 암기 스파트를 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 모든 수험생이 아무튼 목표를 하겠지만, 아무튼 꼭 실천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 전까지 이해를 좀 잘 해놔라. 네, 이런 말. 이제 판례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는 약간 총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점평 중에 하나인데 2차 시험 문제의 경우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하거나 실제 사례와 다르게 변형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판례를 알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해당 판례가 내포하고 있는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왜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관계 베이스로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죠?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내고 변형해서 출제하니까 사실관계가 있을 때 거기서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쓸 때,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법리를 문헌적으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법률적 판시의 내용을 문헌적 OX를 판단할 수 있냐, 숙지하고 있냐, 이 개념이라면 2차 시험에서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논거를 잘 써주시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가 합쳐졌다면, 특히 이제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판례가 짬뽕이 돼서 나왔다면 이런 사실관계들이 어떤 판례에서 나온 건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논점 추출을 하고 뭐 초안을 작성할 때 이 판례 이제 짬뽕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다. 네,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이 판례 사실관계가 일부 바뀌었는데 이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이제 A일 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A 프라임일 때도 이 결론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걸 왜 물어보는 거죠? 이 판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유사한 사안이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이 될지 다른 사안으로 취급이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 사실관계 베이스가 뭐 특허보다 많이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뭐 적게 출제가 될 때도 있는, 아무튼 특허도 최근에 판례 사실관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그 간접 침해 뭐 요번에 문제 푸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다 판례 베이스 사실관계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60회 때는 좀 덜했고 58회, 59회 때는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최신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막 두껍게 출제가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래서 조금씩 교수님이 삭제해서 좀 줄이곤 하는데,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판례랑 똑같은 결론을 뽑아내라. 대신에 판례가 푼 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판례가 판시한 법리 내용이나 사안을 해결한 과정을 잘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를 잘 공부하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예요. 뭐냐면 두 번째 박스는 수험생들은 평소에 수험 교재에 나오는 내용 외에도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험 교재에 있는 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수험 교재 외에 있는 내용들을 준특허 참고각주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각주는 뭐 그냥 후순위로 이제 기본서 보실 때 보신다. 그러니까 이해 베이스 할 때 초반에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고각주는 좀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지금 판례 강의 자료가 아무도 안 나가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참고 견해 뭐 여러 가지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셔도 돼요. 뭔 말이냐면 보실 분들은 이제 판례를 처음 이해할 때 이제 좀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은
누가 평가하죠? 이제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이번 축구는 뭐가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제 여기서 핵심 뭐 행동이었다. 그래서 경기가 잘 풀려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판사님들이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이런 사안이었는데 이런 법리가 핵심이었던 거고, 이 법리 중에서 이게 핵심 사항이었는데 이 판사님이 이런 면에서 이 사안을 잘 해결했다. 이 법리는 이 부분이랑 충돌이 되는데 이 충돌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법리에서는 사실 이게 기존에 쌓았던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충돌되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평석을 날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수험 교재에 나오는 내용 외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죠? 판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나올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거나 이제 판례를 뭐 심층적으로 쪼개서 물어보게 되면 그 판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가겠죠. 근데 그건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양을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를 이제 처음에 볼 때 이제 만약에 이 판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그 판례제 보충제로 아무튼 나갈 텐데 거기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교수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판례를 볼 때 이거 보면은 왜 좋죠? 시험 문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의 그 관심 포인트니까 그 부분들이 부각돼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버리시면 돼요. 한번 본 다음에 버리라. 이걸 안 버리고 이거를 계속 재밌어서 본다면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네, 장수하니까 이거 한번 보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실제 답안제 이건 너무 주옥 같은 문구라서 교수님이 이 판례를 핵심을 잘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 같다 하면은 그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기본서에 한 줄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남들보다 플러스 알파로 검토로 뭐 한 줄 써놓은 필살기 같은 걸 마련하려면 교수님들 평석 베이스로 마련하는 게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고, 근데 그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기본서에 참고각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들 평석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 강의 들을 때 제가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하면은 그냥 그걸 수업 때 같이 보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되 결국에는 버리는 쪽으로 하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수험 적극적으로 가려면 초반에 이해를 할 때는 살짝 배경을 터득할 필요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버리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합격자들 이번에 저한테 말씀 주신 것도 이 시기 때 이제 한번 이해 베이스로 여러 가지 이제 터득해 놓은 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한 다음에 버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버리는 과정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기출문제를 볼 때 이제 7, 80% 나오는 그런 전통 농점들이 아닌 거 적당히 버리시고, GS에서 그 당해년도 A급, B급 아닌 거 적당히 버리시고 하면은 버리는 기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이 탁탁탁 줄어들면서 이제 오히려 암기할 것들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 설명드리고, 이게 아무튼 자료가 살짝 깨지네요. 네,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인 법원의 사안 해결 과정이라고 있어요. 법원이 실제 소송이 걸리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법원이 하는 일이 뭐죠? 분쟁이 생기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 권력기관인 입법기관에서 만든 그 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사실관계가 분쟁에 걸렸냐,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증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하죠. 그래서 법관은 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을 하기만 하면은 이제 맞는 법조를 법률은 법원이 알잖아요. 그래서 법전이 있어요. 법전은 이제 법이 여러 개 막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 특허법, 상표법부터 해서 뭐 의료법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허법 29조 2항이 필요하다. 네, 진보성 29조 3항이 필요하죠.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법을 적용할 건지 신법을 적용할 건지 일반법을 적용할 건지 특별법을 적용할 건지 경과 규정을 살필지 뭐 해서 법전에서 법률을 딱 고릅니다. 아, 2017년 개정법이 적용되겠구나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풀죠? 법률을 해석하고 사실을 평가해서 법률을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적용이 해결이에요. 근데 이 해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법률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용어를 해석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있을 때 이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할지 말지도 법원이 정하는 거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제 공지가 되었으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네, 기본 골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확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하면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어떻게 판단하죠? 선출원의 최명도와 후출원의 청구 범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원은 최명도죠. 네, 그래서 청구 범위가 아니라 최명도를 기준으로 가는 거고, 공개돼 있으면 당연히 전제로 가는 거고, 후출원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동일하다면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29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일단 확정을 져야지 이 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확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양 발명이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는 게 A'이고 후출원 청구 범위에 기재된 게 A다 하면은 이게 동일한지를 확정 지어야지 이제 법중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차이를 확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을 먼저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발명이랑 이 발명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법률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 해석 뭐가 필요하죠? 용어의 사법적 정의. 그래서 용어는 우리가 이제 뭐 2조에 보통 정의를 해놓을 때가 있죠. 네, 특별법 같은 경우에 2조에 정의를 해놓을 때가 있는데 그건 입법적 정의인 거고 사법적 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이라는 것은 완전 동일뿐만 아니라 양 발명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도 포함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이제 용어를 해석할 때 동일은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돼요. 양 발명의 차이가 미세한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실 언제 잡았죠? 양 발명의 차이를 위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을 확정한 거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확정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미세한지. 네, 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죠? 구체적으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방법. 법적 평가 어떻게 하냐면 구성이 동일한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한다 해서 판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좀 잘렸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이 사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확정한 다음에 이 차이가 미세한지 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평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을 때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동일하다는 게 있을 때 동일한 게 어떤 건지, 뭐 완전히 동일한 것만 말하는 건지 미세한 차이도 포함하는 건지 이런 걸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양 발명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이 법률의 해석, 동일한 것은 완전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차이가 미세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 법리로 먼저 전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방법. 이것도 법리예요. 그러니까 양 발명이 동일한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미세한지 판단할 때 구성이 동일한지에 의해서 판단하고 효과도 참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여기 잘려서 안 나왔는데 주지간용 기술의 부삭변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동일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이 나가죠. 이것도 법리예요. 그래서 답안에 이런 법리들을 먼저 써준 다음에 사안 포섭을 할 때는 양 발명의 차이는 이렇다. 그 차이를 이렇게 실제 판단 기준에 넣어봤더니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 쓰고 법리 쓰고 사안 해결 쓰는 거죠. 그래서 판례 구조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사실관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법조문을 적용을 할지 그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무튼 구조가 이렇지만 매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깐깐하게 적용을 하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판례 강의 첫 강의니까 아무튼 사실관계 확정,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개념, 그 다음에 법률의 사법적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게 법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풀 때는 법조문 쓰고 법리 쓰고 사안 해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 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안을 해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많이 보실 거예요. 판례 강의에서는 판례 강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붙기 전까지는 판례를 계속 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가 뭐냐 하면은 판결예의 약자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한다 하면은 그 판결례라고 하는데 줄여서 약어로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안의 해결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판례라는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면은 판결이 나가지 않습니다. 분쟁 없으면은 소호 없으면은 뭐 판결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아무튼 분쟁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선고를 하고 그 선고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서의 개념이 나오죠. 이건 민소에서 배우는 거죠. 이게 국가의 사법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게 있을 때 판결서가 작성이 되는 게 이게 사법작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서에 뭐가 적히죠? 기판력의 주관적 범인, 뭐 당사자, 그 다음에 뭐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까지 적힙니다. 판결서에. 그 다음에 주문, 이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주문은 뭐 인용인지 배척인지, 배척은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부수적인 거고, 이유는 어떻게 되죠? 왜 인용인지, 왜 기각인지, 왜 각하인지 그게 이유에 적히는 거죠. 이유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판례집을 보면 이 이유가 잘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를 각하한다. 주문만 보면 사실 판례집을 사실 누가 이겼는지는 볼 수 있지만, 원고가 이겼는지 원고가 졌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유를 봅니다. 이유를 보면은 되게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소가 걸렸다.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판시랑 사안 해결을 나옵니다. 이 당사 주장을 보니까 이 판단에 필요한 법리가 적히는 거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에서 29조 3항 이제 확선에서 동일의 의미가 필요하겠구나. 법률적 판시가 나갈 수 있고, 이 법률적 판시가 나간 다음에 이 사안을 보니까 양 발명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확선에서 동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 무효심판, 인용심결은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보통 요거 두 개만 있어요. 법률적 판시랑 사안 해결. 근데 이거 사건 경위랑 당사자 주장 보통 어디 있냐면은 원심 판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심에서는 이게 많이 적힙니다. 근데 법률심에서는 이게 보통 안 적혀요. 그래서 중요 판례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중요 판례라 하면 원심이랑 대법이랑 판단이 갈렸다든지, 뭐 예를 들어 파기환송된 것들, 그 다음 리딩 케이스, 해당 사건에서 법률적 판시가 최초로 나간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죠. 왜? 시험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해당 법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원심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원심 판례를 뜯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에서 당사자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법리가 쓰이고 이렇게 사안이 해결되었구나. 답안에 쓰는 건 뭐죠? 법리 쓰시고 사안 해결 쓰시고 법리 쓰시고 사안 해결 쓰시고. 그래서 보통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법리 쓰고 사안 해결 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땐 뭐가 중요하죠? 여기 앞에 사실관계까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 사실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쓰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건 뭐죠? 법률적 판시 위주로 암기를 하죠. 왜 그렇죠? 법률적 판시에 법리가 담겨 있으니까. 법리가 뭐죠? 네,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이에요. 어떤 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이 있어요. 그걸 법리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법은 어디 있죠? 법전에 있고. 문제는 어디 있죠? 시험지에 주어져 있죠. 시험지에 주어져 있으면은 이 사안을, 이 법리에 적용하면 사안의 해결이니까 우리가 사안의 해결까지 암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왜냐면 법리를 알면 사실관계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적용하면 그대로 사안의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 해결하는 과정을 실제 판례 강의에서는 조금 더 볼 거예요. 왜? 우리도 시험 문제 풀 때 사실관계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서 특정 결과에 도출하는 건 맞지만 그거 제일 프로로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판사님들이죠. 그러니까 판사님들 어떻게 이 법리를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답안했을 때 이 해당 법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구나. 논리적 순서로 A단계, B단계, C단계 이런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면은 답안이 이쁘게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무튼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사실관계가 살짝 애매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 법률적 판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이거 법리를 안다고 해도 이 법리도 못 쓰고 사안 해결도 제대로 못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실관계를 봤어야지. 이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왔을 때, 이때 대법원 판례가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다 봐야 되냐? 아닙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 판례 사실관계 보고 공부하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양을 줄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기준에 A급, B급 리딩 케이스 판례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들, 걔네들은 사실관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리딩 케이스, 해당 법리가 최초로 판시된 사건, 그게 그 이후에 똑같이 판시가 된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은 이 리딩 케이스, 최초로 법리가 판시된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연마 패드 사건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출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리딩 케이스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특허상표 같은 경우에 최신 판례들 많이 나오잖아요. 당해년도 판례, 그 다음에 뭐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이런 애들은 사실관계를 이때 좀 많이 알아두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 알아두게 되면은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 없나만 검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심적으로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 요지나 판시사항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건 사실은 판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시사항, 판결 요지가 판례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판례 공보라는 게 있어요. 판례 공보가 뭐냐면 어떤 제품이 있으면 제품에 설명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판례가 있으면은 판례에 요약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례 공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판례가 많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게 판례 사실 많이 선고되면 전문가들이나 법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따라가요. 판례가 많이 선고돼도 추적하면서 따라가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선고가 되었을 때 딱딱 요약돼서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지만 사법부의 내부 직원들이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을 실제 판사님이 쓰는 거는 사법작용, 사건을 해결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건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해서 행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판결 요지랑 판시 사항은 판례가 엄밀히는 아닙니다. 그냥 요약본인 거고. 그렇지만 요거를 알아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더 정리를 할 때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판례에 대해서 판결 요지 판시 사항이 나가는 건 아니고 법원이 자기네들 내부 기준으로 뭐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막 이렇게 일반인들도 알아야 된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기준에서 설정한 다음에 판례 공부라는 걸 내는데, 결국에 이 판결 요지 판시 사항은 뭐냐면 이 이유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유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법률적 판시 사안의 해결이 있는데, 법률적 판시를 압축을 해놨다, 그걸 판결 요지라고 하고, 판결 요지를 조금 더 압축을 했다 하면은 그걸 판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익숙한 게 A가 B인지 여부, 그래서 적극 소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판시 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가야 되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하면 판시 사항.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은 당사자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런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판결 요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결 요지는 사실 판례집에 보면 법률적 판시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3조 1항의 발명자라고 하면은 2조 1호의 발명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경우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적 기여해서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률적 판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리로서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법률적 판시예요. 네, 법률적 판시인데 그거를 조금 더 요약해 놓은 게 이것들이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일반인 보라고 한 거고, 여러분들 사실 애매해요. 요것도 보시고 사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요약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원문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약된 거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 있죠? 기본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례집을 보게 되면은 실제 판결문의 원문에 나와 있는 법률적 판시를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지 예외 주장, 분할 출원 시 가능한지 하면은 판결문이 엄청 뚱뚱합니다. 엄청 뚱뚱한데 그게 만약에 뭐 10점으로 나오든 뭐 15점으로 나오든 뭐 나올 수 있는데, 뭐 기출이 되었었지만 아무튼 나오게 된다면 법률적 판시 판례 원문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핵심은 알겠지만 이제 막상 A급 최신 판례를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 뭔가 답안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순위로는 요약된 거를 보시는 게 제일 낫고, 근데 여러분들 판례를 제대로 본다면은 이제 판례집에 나와 있는 이제 법률적 판시, 제가 판례집에 음영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음영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적 판시가 없는, 음영이 없는 부분들은 그냥 다 사실관계고 사안포석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지에 이제 막상 답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시험 문제 풀 때 답안지 중요한 거, 법리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일단 여러분들 총알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법리에는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 법리 뒤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 사안 해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구조로 해결을 했는지 적당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 해결 부분도 이제 판시 사항이랑 판결 요지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판례집에는 안 넣어놓고 판례집 보충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보시다가 만약 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판례집 보충 자료, 판례 그 제가 1번부터 177번까지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판례집 보충 자료도 1번부터 17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요약된 걸 보고 싶다면은 보충 자료. 근데 웬만하면 보충 자료보다는 원문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판시사항 판결 요지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문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봐도 음영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시사항 판결 요지 봐보고 법률집 판시 보면 내용이 사실 똑같네? 네, 그러면은 그냥 판례집 원문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적 판시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법리랑 법률적 판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법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사안의 해결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안에 어떤 게 걸렸냐면 A1이라는 사실일 때 B라는 결과가 도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개 걸리면 사건마다 판결이 나갈 수가 있는데, A1이라는 사건에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또 다음 사건이 걸린다. A2가 걸렸는데 여기 또 판사님 보니까 B라는 결과가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A3라는 사건이 걸려요. 보니까 관련 판례가 이미 여기 선고된 바가 있어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아, 이게 이치가 똑같네. 결국에 A면 B라는 거네. 그래서 법률적 판시가 맨 처음에는 보통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안 나가다가 비슷한 사건들이 걸리게 되면 이때 법리가 딱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리딩 케이스. 그래서 우리 추상적으로 사실관계가 좀 다르더라도 여기에 규칙을 좀 뽑아서 일반화시켜서 이런 법리가 작성이 돼서 나갈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리딩 케이스라고 하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리딩 케이스들은 제가 판례집에서 보통 별표를 3개 정도 쳐놨으니까 3개 이상 가면은 일단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도 별표가 3개 다면 리딩 케이스로서 중요한 거구나,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4라는 사실관계가 걸렸을 때 또 B라는 결과가 나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B라는 법률적 판시가 똑같이 나가죠. 이거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법리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리딩 케이스, 선도하는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왜 나가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사법 서비스예요. 사법 서비스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어떤 법이 있을 때 이 법이 어떤 식으로 풀렸다,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풀렸다, 이것만 알게 되면은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걸리게 되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당사자들 간에도 이게 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법리라는 게 선고가 안 돼 버리면은 사건이 다르니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 사실관계가 완전 똑같은 사건만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법리라는 것은 원래는 판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건 판사님들이 하는 게 뭐죠? 사법부가 분쟁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분쟁만 해결하면 돼요. 어떤 사실관계일 때 뭐 인용이고 기각이고 나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인용 판결,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는 것은 아무튼 축적된 데이터를 판사님들이 시간이 많을 때 합니다. 이게 비슷한 사건이 여러 개 나가도 법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면 법리가 없어도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오죠? 법리가 없어도 이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사실 그거죠. 어떤 법이 사실 적용이 된 건데, 교수님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법리가 판시가 되기 전에도 문제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 쓰고 그냥 적당히 사안의 해결 곧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법리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법리가 있는 사건이라면은 법조문 쓰고 법리 쓰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무튼 판사님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서 일이 많으면은 법리를 일반화해서 작성을 해서 가이드하고자 이렇게 지침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다.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래도 적게 나옵니다. 왜냐면 법리가 최초 판시된 리딩 케이스가 한 7, 80% 판례 문제에서 아무튼 이게 7, 80%고 이게 20%,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판례 모르더라도 법조문만 알고 풀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법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판례집을 보면 알 텐데 법리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법조문들 채점평에 남깁니다. 한 줄을. 평소에 기본 원리를 잘 학습한 친구들은 잘 풀었다.
이렇게 남깁니다. 근데 사실 그거 사후적 고찰이에요. 교수님이 그게 시험장에서 그 친구가 운빨로 맞춘 건지 기본 원리를 잘 학습한 친구가 실수해서 못 맞춘 건지 그건 사실 그 답안지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법리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사건은 그래도 중요도가 있으면 또 알려드려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튼 시험 전체 판례 문제에 있어서 아무튼 비중은 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판례집으로 공부할 테니까 그 별표를 잘 보세요. 3개 이상인 것들을 나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가지고 가는 거니까 3개 이하인 것들은 적당히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판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법률적 판시가 이제 예시를 제가 3개 만들어 놨는데, 천천히 법률적 판시화 되는 경우,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걸렸을 때 이때 판사님들이 법리를 판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법률적 판시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판사님들이 안 바쁘다 또는 기존에 축적된 법리, 학설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당해 사건이 걸리자마자 최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리가 나갈 때도 있어요. 아무튼 요게 리딩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리딩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있다. 이거는 판례 강의 OT니까 그냥 배경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냐면 법률적 판시화가 아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독립항, 종속항 법리에서 독립항이 신규하고 진보하면 종속항도 신규하고 진보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법률적 판시화가 안 됩니다. 판례는 그렇게 말해요. 청구항일이 신규하고 진보하니까 거기에 더 구체화한 청구항 2 내지 10도 신규하고 진보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관계의 사안 해결만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일반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독립항이 신규하고 진보하면 종속항도 신규하고 진보하다. 어떻게 알고 있죠? 이거는 교수님들이 평석해서 법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법리에는 뭐가 있냐면 판례가 판시한 법리도 있는 반면에 판례가 판시하지 않더라도 판례도 그걸 당연한 기준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그것도 있죠. 독립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종속항의 권리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독립항이 넓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법률적 판시 안 합니다. 근데 책엔 쓰여져 있어요. 왜 쓰여져 있죠? 교수님들이 그걸 이거 사건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됩니다. 보니까 이거 규칙이구나. 그래서 법률적 판시화는 없지만 법리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독립항 종속항 법리를 판례가 바빠서 판시를 안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2030년에 할지 2040년에 할지 아무튼 하긴 하겠죠. 나중에 언젠가. 네, 규칙은 맞으니까. 네. 그 다음에 법률적 판시가 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법률적 판시가 최초의 판시가 됐다고 해서 A라는 법률적 판시가 있으면 이게 맨날 A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경이 계속 됩니다. 왜냐면 사건이 다른 게 걸리니까 법리를 조금씩 손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동 정도가 작잖아요. 전압 판결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변동 정도가 크면은 전압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식적 제외 이론. 네, 의식적 제외 이론 같은 경우에 판례 사건이 쭉쭉쭉 걸립니다. A1 사건, A2 사건, A3 사건, A4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계속 달라지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법률적 판시가 안 나갑니다. 법률적 판시가 안 나오고 두 번째부터 판단 방법이 판시가 되고 판단 기준이 판시가 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법리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식적 제외 이론 관련해서 판례가 옛날 사건들 보면은 감축 보정을 했다. 의견서에 뭐 차이점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의식적 제외를 인정하고 부정하고 이게 판례가 법리도 없이 그냥 사안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감축 보정을 했으니까 뭐 의식적 제외가 인정이 된다.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의식적 제외가 인정이 안 된다. 감축 보정 내용이 조금 덜 감축이 돼서 의식적 제외를 인정 안 한다. 하면서 이게 쌓입니다. 쌓이면은 우린 이걸 보고 뭘 파악할 수 있죠? 판례가 의식적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정 내용도 보고 있고
의견서 내용도 보고 있구나 해서 고려 요소를 사실 제시를 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률적 판시로 딱 일반화해서는 안 나가요. 그냥 사건들 보고서 보정 내용이 의견서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고려된 사건이네. 의견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게 고려된 사건. 이거는 교수님들이 평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률적 판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판례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법률적 판시는 아니지만 몇몇 고려 요소가 제시가 되고 이게 법리의 기초가 되는데, 두 번째 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법률적 판시가 나옵니다. 명세서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 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법리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판단 방법이에요. 판단 기준이 있고 판단 방법이 있는데, 판단 방법은 딱 1 또는 0을 자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게 판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적 제외는 아무튼 여러 고려 요소를 통해서 아무튼 판단한다. 법률적 판시가 나갔는데 이건 판단 방법이다. 그래서 다양한 고려 요소가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축 보정이랑 의견서 내용만 우리가 고려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심사관 제시한 견해라든지 명세서 내용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법리가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짝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긴 보지만 종국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의식적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지가 이 판례에선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판례는 출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출원인의 종국적인 의사가 어떤 구성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출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중에 키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출원인의 의도라는 게 나와요. 의도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왜 보정을 했지? 그래서 의도라는 게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의적 제외 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건 내심적 의도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 여기서는 표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적 제외는 사실 제3자가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 어떤 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의사 표시를 대외적으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걸 믿은 사람들이 산업설비를 구축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산업설비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금반원에 기초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금반원에 기초한다면 상대방들한테 표시된 표시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근데 표시 의사라고는 안 했고, 표시 의사를 대법원 판례는 그냥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민법에서는 의사의 의미에 대해서 뭐 표시 의사, 뭐 내심 의사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표시 의사가 아무튼 다수설 통설이죠. 그래서 이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권리범위 제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때는 이제 여러 사정, 출원 시 이제 명세서 기재뿐만 아니라 심사관 제시한 견해 이런 걸 보고 보정 내용 이유 같은 걸 봐서 출원인의 내심적 의도까지 얘가 이런 범위까지를 제외하려고 의도를 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의도까지 고려할 때 이 사람이 제3자들을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제외하려는 의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법리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고려 요소 판단 방법만 나갔었는데 이제 종국적인 판단 기준까지 설치가 된 거죠. 이런 판례들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판시가 나왔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법률적 판시가 두 번째 판례에서 한번 나왔고 세 번째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세 번째 판례는 이 앞에 있는 판례 2의 법리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A라는 법리가 나갔었는데 이거를 좀 보충해줘서 A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이러한 법리는 특허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 범위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서 법률적 판시가 나갔어요. 그래서 판례 2 및 3을 보게 되면은 판례 2 및 3은 출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이라고 나갑니다. 출원 과정이라 하면은 등록 전까지의 사정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적용 범위가 등록 전까지의 사정만 고려해서 의식적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제3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후에 예를 들어서 무효 심판에서 뭐 이게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사실 고려해 줄 필요가 있고, 정정 심판이나 정정 청구 통해서
아무튼 뭐 감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적 재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4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판례들의 적용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새로운 사건이 걸렸을 때 얘네들 옳지 않았어, 원래는 B여야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압 판례까지 나중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판례들을 보면은 변경의 정도가 미세하게 이어지니까 전압 판례로서 앞에 법리를 수정한 게 아니라 보충, 조정하는 식으로 법률적 판시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적당히 이제 주소 설정이 되면서 이제 법리가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법률적 판시라는 건 맨 처음부터 A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왜 A급으로 나가지 않죠? 모든 사건을 예상해서 법리를 맨 처음부터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판사님들도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범위에서 법리를 설정하니까 이 법리라는 것도 사건이 축적됨에 따라서 계속 지나가고 발전하고 정교해지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판례를 볼 때마다 여기서 이게 왜 달라졌지?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바뀌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의 해석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판례가 진화되는 것들은 아무튼 중요 논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